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매경 테스트 적중 예상 문제 7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인데요. 우리 1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 금리가 인상된 거예요. 미국이 이자율을 올린 거예요. 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의 경제는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동환율 제도니까 환율이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이자율보다 미국의 이자율이 포린 이자율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금리가 더 높은 데로 가서 투자를 하는 게 이득 아닐까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이 그렇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 같은 게 밖으로 유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답 한번 먼저 찾아보세요. 2번, 3번, 4번, 5번. 네, 맞습니다. 자본 유출 발생 이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예, 설명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화와 달러의 비율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데 달러가 자꾸 밖으로 유출되면 달러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환율이라는 게 달러의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환율은 달러라고 할게요. 달러의 가격입니다. 자, 외환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자, 수요 공급 곡선 그릴 필요 없이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달러의 양이 점차 밖으로 빠져나가서요. 달러의 양이 줄어들어서 달러가 희소해집니다. 그럼 달러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러면 달러의 가격이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맞고 자, 달러가 밖에 나가니까 자본 수지 악화 맞고 자, 여러분 달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이게 미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래서 외국의 수입재, 임포트 재화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수출품 가격은 싸지고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은 증가하게 되고요.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는 수출이 증가해서 개선된다. 자, 그럼 수출과 수입 봤을 때 수출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 우리 총수요 관리 정책에서 생각을 해보면 Y는 C, I, G 여기에 순수출이 들어갑니다. 순수출 NX 이렇게 있잖아. 자, 그럼 이 순수출이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총수요가 증가하면 경기 AD 곡선이 우측 이동해서요. 경기가 부양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기의 부양책으로 인해 가지고 고용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용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12번. 자,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디플레이션은 뭐야? 말 그대로 경기 침체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런 게 우려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했대. 이해 가십니까? 경기가 지금 팍팍 가라앉는 거야. 그럼 금리를 인하해야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도 하고 뭔가 막 펑펑펑 소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 저축하면 뭐해? 저축에 대한 금리 이자율이 거의 뭐 0% 가까운데 그냥 저축을 왜 합니까? 이럴 때 써야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거에 대한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쭉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 찾았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1번이 틀렸네.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앞에서 우리나라가 이자율이 있고 미국 해외 이자율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자율이 내려갔어. 그럼 금리가 내려가니까 해외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죠. 앞에서 본 문제 같이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렇죠. 자본 유출이 발생한다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왜요? 달러가 밖으로 나가지. 미국에 투자했을 때가 더 이득이니까. 자본이 유출되고요. 그럼 자본이 유출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달러가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달러의 양이 부족해져요. 그럼 달러의 가격이 비싸지죠? 환율 상승 여기까지 맞아요. 환율이 상승하면 말 그대로 외국의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수입제에 달러로 표시된 수입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외제 물건 사려고 그러는데 외제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면 어떻게 외제 물건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수입은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출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순수출, 이 뭐의 약자예요? net export예요. expor트. 그러면 수출 빼기 수입이 바로 수출 빼기 수입이에요.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순수출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이 쉽지 않죠. 이 좀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아셨죠? 다음 두 번째. 자, 순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얘가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총수요의 구성 요소가 CIG,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니까 AD가 우측 이동한다고. 그럼 AD가 우측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물가도 물론 좀 올라가겠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가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민간의 실질 자산이 증가해서 민간 소비도 증가.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수요 증가 맞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좀 활성화되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우리나라 이자율이 떨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거야.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잘 정리해 주세요. 다음. 자, 유동성 함정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동성이 뭐예요? 화폐예요, 화폐. 화폐가 함정에 빠진 거야. 이해되세요? 유동성 이걸 화폐로 보세요. 화폐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나오지 못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어. 공급을 해줬어. 그런데 그 돈이 어디 갔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블랙홀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화폐 함정이 되고요.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엄청난 경기 침체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공황과 같이 엄청나게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뭔가 돈을 풀거나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이 우울해, 꿀꿀해. 그래서 꿀꿀한 상황인데 여기 돈 해서 돈을 줬는데도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분을 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엄청난 경기 침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그게 유동성 함정이야. 특히 이런 경우는 이자율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조만간 이자율이 올라갈 거라고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이자율이 너무 낮은 상황이야. 채권 가격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자율이 여기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으로 해서 굉장히 낮은 상황이어서 이게 뭐 ISLN 곡선으로 하면 LN 곡선이 수평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한테는 ISLN 곡선 그런 것까지는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화폐 금융 정책이 통화 정책이 의미 없어 이렇게요. 무의미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화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게 아니라 수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최저한의 이자율 수준에서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 이렇게 돼서요. 이게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유동성 함정 그런 상황, 엄청나게 경기가 침체된 상황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건 뭐냐면 LN 곡선이 수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는다고요. 아셨죠? 그냥
뭐 심심하시면 좀 두려우시면 그냥 암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아무튼 요거는 봐야 되고 통화정책 무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자율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낮아요. 이자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면요. 이건 뒤집어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채권 가격이 이자율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드의 가격 있잖아. 채권 가격이 거의 맥스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거다. 조만간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가 너무 꿀꿀한 상황인데 가만히 보시면 채권 가격,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너무 높은 거야. 야, 조만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거품이 땅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때 집을 사요? 조만간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 같은데 지금 집을 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 돈으로 갖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채권 가격이 너무 비싸서 화폐로 내가 그 돈을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바로 이거야.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전부 다 화폐 수요로 다 흡수하는 거야.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로 흡수되는 상황. 엄청난 경기 침체 하에서 많이 발생한다. 다 관련된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볼게요. AD, AS 모형에서 일시적으로 음의 총공급 충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게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거잖아요. 음의 총공급 충격이다라고 하면은요. 여기가 Y고 P가 되는데 AS 곡선이 이게 좌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S 곡선이 상방 이동, 좌측 이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AS1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균형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요. 물가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국민소득은 이렇게 감소한다.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답 찾아보시죠. 1번, 2, 3, 4, 5 어떤 게 되겠습니까? 예, 이거 한번 보시죠. 우선 첫 번째는 여기 AS가 상방 이동하는 거야. AS가 상방 하방으로 하세요. 상방 이동했다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국민소득은 줄어들어요. 경기 침체와 동시에 물가는 상승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걸 합쳐서 무슨 표현을 쓰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Y가 떨어지는 거 스태그네이션이야. 스태그네이션. 네, 이해되시죠? 얘랑 더하기 물가가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같이 짬뽕 되는 거야.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맞죠? 다음 3번. 단계 AS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그쵸? 좌측인데 비용이 증가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방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비용이 증가하거나 우리가 1970년대 오일 쇼크 있잖아. 오일 쇼크가 발생하게 되면요. 그랬을 때는 이제 비용이 증가해서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방인데 그게 옆에서 보면 좌측 이동이죠. 자, 이때 통화 정책으로 물가 하락과 국민 소득 증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맞죠? 여러분 잘 보세요. 통화량을 증가시켰어. 총수요 정책을 써가지고 만약에 총수요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해. A에서 B로 갔을 때 국민소득을 다시 늘리려고 하면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물가는 확 올라갑니다. 안 되겠네. 물가를 잡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D점이 되는 거죠. 아니면 여기 C점이라 할게요. 이게 총수요를 줄이게 되면 경기 침체가 더 심해져.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정부의 어떤 정책이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딜레마에 빠진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동시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은 이걸 변화시키게 되는 것은 바로 뭐다? 총수요 관리 정책이에요.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잖아. AD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겁니다. A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자, 그렇게 되면 국민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증가한다라고 보셔야죠.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여러분, 총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합니까? 자, AD 곡선은요, 우리가 aggregate 디맨드 곡선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디맨드 곡선이다. 총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Y 국민소득이고 여기 P 물가인데 하나의 점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물가가 떨어진다고 할 때, 자, 물가가 떨어졌어요. 물가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B점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물가가 하락했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이 곡선을 우리가 AD 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물가가 하락했을 때 국민소득이 언제 어떻게 증가하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자, 여기 한번 쭉 보시면 지금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로 했어요. 상승하는 경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하락할 때 나타나는 현상. 기억나십니까? 답 1번이 틀렸어요. 2번부터 볼게요. 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우선 첫 번째는요. 시중에 실질 통화량이 증가해요. 실질 통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화폐 공급 통화량인데 이거를 P로 나눠주는 게 실질 통화량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 화폐 공급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돈이 많이 풀리는 거야. 그럼 이자율이 어떻게 된다?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총수요를요. 어떻게 구성합니까? 라고 하면 AD라는 총수요는 C, 이거 뭐 많이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G,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하락해 가지고요.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기 이걸 나타낸 거죠.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증가하게 되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여기요. 우선 첫 번째 요거 볼게요. 가계의 실질 자산 가치가 증가해서. 그렇죠. 여러분. 실질 자산이잖아. 에셋 생각하시면 우리의 부예요. 부동산 같은 거. 자, 그런데 이거는 채권으로 보유할 수도 있고 화폐로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뭐 부동산, 본드 다양한데요. 실질이다라고 하면요. 어떤 변수에서 계속 실질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P로 나눠주면 그게 실질 변수야.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요. 얘가 하락하게 되면요. 이 실질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게 돼. 내가 부자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우리가 올라가서 자산의 실질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가 증가한다니까. 그럼 소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소비.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해서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는 걸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실질 환율이 상승해서요.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 돈의 화폐 가치의 평가 절하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순수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됐죠? 다음에 이거 보실까요? 물가 하락할 때 이자율 하락과 실질 자산 가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서요. 투자와 소비가 동시에, 맞아요. 투자와 소비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효과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네요. 자, 근데 그거와는 달리 여기 보시면 이걸로 할까요? 색깔이 뭐 이걸로 합시다. 물가 하락하면 실질 임금이 상승하여. 요거는 어떻게 돼요? 맞지. 우리가 실질 임금 이렇게 보시면 웨이지인데 대문자 쓰면 이렇게 하면 실질 임금 이렇게 돼요. 명목 임금을 P로 나누면 실질 임금인데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역시 실질 임금이 상승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와 실질 임금 올라갔다 해서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CIG 순수출 이쪽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AS 곡선과 관련이 있어요.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1번은 총 공급 곡선을 도출할 때 쓸 거고요. 노동시장과 연결해서 여기 나와 있는 총수요 곡선과 도출하는 데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드디어 나왔네요. 총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답 어떤 겁니까? 찾아보세요. 1, 2, 3, 4, 5. 됐습니까?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총 공급 곡선은요. AS 곡선인데 생산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과 관련된 거는요. 우리가 이제 살짝 보시면 테크놀로지인 기술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술 진보가 일어나 가지고요. 더 많은 물가 수준에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P고요. 얘가 AS 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기술 관련해서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술 진보가 일어나면 진보로 코스트가 하락하게 되면요. 이거 좋은 거잖아, 좋은 거. 그러면 AS 곡선이 비용 절감으로 하방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거 아니고 딴 거 뭐 있습니까?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 오일 쇼크가 일어났어요. 코스트가 상승했어요. 유가가 원자재 가격이 비싸졌어. 그러면 AS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단기 총 공급 곡선은 상방 이동이에요. 상방 이동.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좌측 이동하고 상방 이동 똑같잖아. 그래서 이게 상방 이동은 좌측 이동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적 자본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요? 휴먼 캐피털이에요. 휴먼 캐피털. 인적 자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럼 사람들의 인적 자본, 노동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AS 곡선이 이동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동한다? 맞아요.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되니까 AS 곡선이 하방 이동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 곡선이 하방 기술 진보랑 똑같습니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면 단기의 AS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많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생산성 증가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가 하락하게 되고 그럼 역시 이렇게 AS가 하방 또는 우측 이동 이렇게 됩니다. 자, 모든 가격이 신축적으로 잘 작동된다라고 하면은요. 이 약간 느낌이 어떻게 돼요? 고전학파잖아. 고전학파는 이제 정보가 완전하면서 시장이 잘 작동되는 거예요. 가격 변수가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요. 물가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맞죠. 그럼 바로바로 명무임금이 거기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의 변화는 장기에는 장기잖아, 장기. 총 산출량이 불변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맞아요. AS가 수직의 형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다음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상승했다라고 하면은요, 비용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스트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총 공급 곡선 단기 AS 곡선은 좌측이 상방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이걸로 이거 하방이 아니고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방 이동. 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2번이 틀렸어. 인적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AS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리카르디안 등가 정리.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난이도가 높아요. 이거는 뭐냐면 정부가 부채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한 경우 이게 본드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한 거야. 그래서 정부가 이 본드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나중에 갚아야 돼요. 국채라는 것은. 그렇죠.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때 그때 조세를 깎아줬습니다. 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은 아무 효과 없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사점이라고 할까요? 정책적인 시사점은 정부의 재정 정책은 아무런 효과 없어 무력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렇게 이게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똑똑해야 돼. 그래서 이 본드 빌리는 거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요 미래 텍스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텍스로 인식을 해서 정부가 세금을 깎아줄게요. 근데 국공채를 발행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미래 텍스로 인식해서
거기에 미리 대비를 해서 정부의 정책은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근데 뭐 되게 강력한 어떤 시사점을 가져.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효과 없어. 그래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정책 세고전학파가 주장하는 거죠. 무력성 명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책 무력성 명제.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요. 자, 그런데 이게 되려면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문제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합리적이어야 돼요. 근데 합리적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편견, 단견을 갖고 있으면 먼 미래까지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어썸션이라 할까? 가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사람들은 자금을 조달할 때 차용제약이 있다, 신용제약이 있는 거야. 돈을 빌려서 우리가 뭐 당장 뭐 학원을 다니거나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억과 니은이 바로 리카르도 등가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가정을 위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디귿은 소비자들은 사람들은요 미래에 부과되는 조세를 장래 세대가 아닌 자기 세대가 부과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드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래 텍스로 인식한다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세금으로 조세를 막 부과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니까 나중에 뭐 30년 후, 50년 후에 그럼 자녀 세대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잖아. 그걸 원하는 부모 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세대가 자녀를 위해서 오히려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리카르도 등가정리가 성립하게 되면은요 이걸 미래 텍스로 인식을 해서요 이 국공채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그 부담을 누가 집니까?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세대가 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세대가 바로 고통을 분담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앞에서 나와 있는 기억, 니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러한 국공채에 대해서 미래 세대가 부담을 쳐 해서 리카르도 등가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8번 볼게요. 자, A점에서 장기 균형을 이루고 있는 ADAS 모형이 있는데 오일 쇼크와 같은 음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단기 AS 곡선이 이동한 경우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살짝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Y고요. 여기가 P가 되는 건데 지금 A가 장기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장기의 AS 곡선이 여기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하면 단기에 AS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AD 곡선이 여기에 있는 상태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가 지금 A라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음의 공급 충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공급 충격이니까 AS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라는 거예요. 자, 한번 쭉 찾아보세요. 답 찾았습니까? 좀 생각해 보시죠. 답은 3번이 틀렸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좌측 이동한 거 우리가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AS가 좌측 이동합니다. 이렇게. 1번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1번. 그럼 이제 균형점이 A에서 B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물가는 상승했는데 국민소득은 이렇게 위축돼서 줄어들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이 동시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1번부터 볼게요. 단기 균형점에서 봤을 때요. 물가 수준은 A점보다 높다. 이게 단기야. 단기일 때 B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B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B점으로 갔는데 A점으로 되돌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총수요를 조정하는 방법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점으로 되돌아오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AS가 다시 하방으로 또는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럼 비용이 하방 이동이니까 비용이 코스트가 절감돼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임금 하락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다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시한다라고 하면은 A점의 산출량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AD가 우측으로 가게 되면 C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C점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 B보다 C는 뭐야?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총 산출량 수준은 원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갈 수는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3번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다음 4번. 정부 지출을 늘리면 A점의 물가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아니요. 정부 지출을 늘린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AS를 우측 이동시키는 거잖아. 그러면 AD를 우측 이동시키는 거잖아. AD를 우측 이동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국민소득은 증가해. 근데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되돌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정부 지출을 낮추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해하시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이게 총수요 관리 정책은 어떻게 된다? 맞아요. 지금 B점으로 가게 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게 되면 원래 상태로 A점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C점이거나 아니면 얘가 줄이게 되면 딴 데로 경기 침체가 더 심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AS가 변화하는 그런 정책을 그런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는요. 정부 지출이나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총수요 관리 정책은 어떻게 된다? 예, 뾰족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9번 볼게요. 사람들은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비록 물가 수준이 같은 비율로 상승하거나 또는 더 크게 상승하더라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상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뭐예요? 맞아요. 화폐 현상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명목소득이 증가했을 때 사람들은요. 물가 수준이 같은 비율로 상승하거나 더 크게 상승하더라도 나는 잘 알고 있다. 즉 화폐 환상, 일루전이에요. 일루전. 착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화폐와 관련된 착각에 빠지는 경우에는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야. 잘 모르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화폐 환상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화폐 환상과 관련된 표현이 되는 것이고 피구 효과라는 것은 이제 물가가 하락하거나 할 때 실질 자산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P가 하락하게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실질적인 내가 부자가 되는 거야. 부가 증가해서 그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화폐 중립성이라는 건 뭐예요? 맞아요. 화폐 중립성이라는 것은 화폐 시장이에요. 화폐 시장. 화폐 시장이 여기 보시면 이게 실물 시장입니다. 실물 시장. 실물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중립적이라는 게 뭐야? 그래서 통화량을 변화시킬 때 실물 부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게 바로 화폐 중립성 이렇게 되는 것이고 유동성 함정 우리 봤죠?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화폐가 함정에 빠진 거야.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뭔가 이자율이 떨어지거나 그런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다음 20번 볼게요. 단기 또는 장기에 총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답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S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거 한번 볼게요. 자, AS 곡선은 단기 이렇게 있고요. 그랬을 때 얘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경우가 우측 이동합니까? 우측 또는 하방 마찬가지야.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기술 진보라든가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해가지고요. 그래서 AS가 우측 또는 하방 이동하는 겁니다. 아니면 수직인 장기 AS 곡선 해볼까요? 장기 AS 곡선. 장기 AS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생산성 향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산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Y는요. A라는 기술 진보에다가
노동과 자본 이렇게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물적 자본이고 K잖아. 노동인구 증가, L이 증가하는 거잖아. 생산함수와 관련이 있죠. 기술 진보 A예요. 솔로 잔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생산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요거는요,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루카스 공급 곡선을 암기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 물가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 좀 우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살짝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 공식은 암기하세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알파 P-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요, 우리가 이제 수직축 P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P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편 되는 거죠. 그래서 요 P가 절리 넘어가요. 그래서 이 정도는 살짝 보시고요. 그 다음 자연 실업률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자연 실업률이 상승하면 지금 뭐야? 우측이동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실업률이 올라가면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21번. 자,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사람들의 예상 물가 수준이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봤죠. 예상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루카스 공급 곡선 다시 한번 볼게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다가 알파 P-P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카스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이거를 P로 정리해서 한번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YN이 전리 넘어가고요. 알파로 나눠줍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P-P는 알파로 나눠주니까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yn 이렇게 있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플러스 P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예상 물가 수준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얘가 내려가는 거야. 이게 절편이잖아. 이쪽이 절편. 그러면 단기에 AS 곡선이 절편이 내려가니까 하방으로 이동을 한다고요. 우측으로 이동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거 하나랑 또 하나 봅시다. 정부가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한대. 그럼 어떻게 돼? 이 투자세액 공제는 뭐냐면 야, 너네 말이야. 민간의 기업들 삼성, 현대에게 얘기하는 거야. 얘네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 깎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투자세액 공제라는 표현 잘 체크해 두세요.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를 이용한 어떤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에요. 투자를 촉진한다라고 할게요. 자, 투자를 촉진하게 되면 이게 AD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 그래프에 반영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AS, AD 이렇게 있어요. AS, AD. 여기가 Y고 여기가 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하고요. 오케이. 다음에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요. 그럼 균형점이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가겠죠. 물론 이게 국민소득은 증가하는 거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그건 그때 가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얘기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답은 이거요. 실질 GDP는 증가하게 되고 실업률은 하락하게 되고 다 맞는 얘기죠. 여기까지 명확합니다. 그래서 GDP 갭이라는 것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다 여기라고 하면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얼마나 부족한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서 지금의 국민소득을 뺀 그 차이예요. 이게 GDP 갭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돼요? 얘가 올라가면 Y가 올라가면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이 이게 주어져 있어요. 그 갭 차이가 줄어든다. 오케이, 맞죠? 자, 다음에 단기 AS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 왜요? 요거 예상 물가 수준이 하락하니까 우측 이동한다. 오케이, 보시면 되죠. 물가 수준이 하락한다는 거는 왜 틀렸습니까? 아, 이건 잘 모르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은 A에서 B를 살펴보니까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S 곡선이 너무 많이 이동하는 거야. 그럼 여기로 가게 되면 오히려 물가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 곡선의 모형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실제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를 인식해서 경쟁률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화폐 환상에 빠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 단기적인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실질 GDP는 잠재 GDP에 미달되어 있는 상태이다. 잠재 GDP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완전 고용 상태인데 그거에 미달되어 있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상태인데 통화량을 증가시켰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착각에 빠지는 거야. 그랬을 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찾습니까? GDP 갭이 커진다? 여기 한번 봐볼게요. 아니,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우리가 경제가 부양이 돼. 이자율이 떨어지잖아요. 자, 여기다 한번 볼까요? 자, 화폐 공급 통화량을 증가시켰어. 시중에 돈이 풍부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아, 그렇죠. 이자율이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기업들이 인베스트먼트예요. 투자가 증가한다고. 아, 저 이자율이 떨어지면 왜 투자가 증가합니까? 아니요, 돈을 빌리는 대가가 싸지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하고요. 사람들도 이자율이 낮으면 소비가 증가해요. 그냥 돈을 빌려가지고 집 같은 걸 막 사는 거야.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래서 소비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이렇게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그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니까, 국민소득이. 그럼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GDP 갭이라는 것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서 실제 국민소득을 뺀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얘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 차이는 어떻게 돼요? 갭이 축소된다 이래야죠.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돼?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AD가 우측 이동하면 미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Y고 여기가 P가 되는데 AD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AS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D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우측 이동하면. 그쵸. 물가가 올라가고요.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 올라가는 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실질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명목임금을 P로 나눠준 거예요. 얘는 명목임금이에요. 명목임금. 이거 P로 나눠주는데 P가 올라갔습니다. P가 올라갔어요. 그럼 실질임금은 하락한다. 오케이. 맞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의 투자가 증가한다. 맞고요. 경기가 부양되니까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바로 실업률은 하락한다 보시면 되겠고, 자, 물가가 상승하는 거 여기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볼게요. 폐쇄경제 ADAS를 이용해서 신용경색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용경색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잘 못 해주는 것이고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와, 집값 떨어지네. 만세. 아니요. 이게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져야 좋은 거지. 경기가 무슨 뭐 코로나 팬데믹 비슷하게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해가지고요. 그래서 집값 떨어지면 그게 좋은 거야? 다 같이 그지 되는 건데 주가 떨어지지, 집값 떨어지지, 뭐 다 떨어지는 임금도 떨어지지.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신용경색, 돈도 대출을 못 해줍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합니다. 이게 이제 꿀꿀해지는 거야. 이 느낌이 뭐냐면 경기가 침체 극단적으로 대공황 같이 폭망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겁니까?
물가 수준 상승한다? 아니라니까요. 경제가 폭망인데 물가도 떨어지고 다 같이 막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건도 안 팔리고 하니까 떨이로 팔고 기업도 막 매물로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 집값도 떨어지고 채소, 야채, 막 채소 가격도 떨어지고 무슨 뭐 컴퓨터 가격도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야? 소비 감소하죠. 사람을 안 뽑아. 고용이 감소하죠. 국민소득 감소하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 그래프로 푸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잘 보세요. 기업 대출해줍니까? 아휴, 기업에 대출해줬다.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누가 대출해줘? 지금 같은 경우에 여행업을 내가 여행 사업을 한다고 해. 은행에서 대출해주겠어요? 아유, 코로나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다. 근데 그게 또 오래 계속될 것 같아. 미래가 불확실해질 것 같아. 누가 대출해줘? 안 해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같이 연결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은 2번 틀렸고. 자, 마찬가지야. 최근에 금융시장이 불안해가지고 기업들이 투자 심리가 악화됐는데 투자를 안 해. 사람도 뽑지 않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투자 심리 악화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경제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진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시면 물가 하락해요. 실업률 상승하고요. 국민소득 감소하고요. 이럴 때 누가 나서야 됩니까? 정부가 나서는 방법밖에 없지 뭐. 총수요 관리 정책이 있어서 확장적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가 Y고 물가가 있는데 여기가 총수요고요. 여기가 AS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 심리가 위축됐어. 그럼 이 총수요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 C, I, G, 그 다음에 여기에 순수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내려간다니까 투자가 위축돼서 내려가 버리면 그럼 이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럼 균형점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야 왜 AS가 움직입니까? AD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5번 볼게요.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 사용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동태적 비일관성, 이게 뭐예요? 시간 비일관성이야. 정부가 그때 봤을 때 최적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최적이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봐서 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지. 정부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상황이 됐어. 근데 막상 그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때가 될 때는 뭐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지금 상황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가 생긴다니까. 랜섬이라고 말씀드렸잖아. 해외에 어떤 해적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납치했어. 야, 몸값을 달라 요구한단 말이야. 정부는 야, 우리는 말이야, 너네 해적들하고 우리는 협상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납치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봤을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선언을 했어. 그렇지만은 가만히 있나요? 국민들이 뭐 하는 거냐? 정부는 이렇게 되면 몰래 물밑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돈을 주고 국민을 이렇게 살려서 빼와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와, 정부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뭐 프랑스나 뭐 이스라엘 국가는 어떻게 했죠? 야, 우리는 니네 해적들과 절대 협상 안 할 거야. 그렇게 했어. 근데 걔네 국민을 납치해 갔어. 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협상 안 한다고 그랬잖아.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다 박살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그 해적들 사이에서는요, 명성이 평판이 자자하는 거야. 그래서 저 멀리서 배가 온다 그러면 국기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나라 국기냐? 그러면 프랑스 국기입니다 하면은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야, 보내. 쟤네 되게 무서워. 장난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태극기입니다. 잡아. 쟤네도 우리랑 협상 안 한다고 그랬는데요. 뻥이야. 넌 그 말을 믿냐? 정부 정책이 안 먹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치기 소녀 비슷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정부 정책이 그때 봤을 때 일관성 있는 최적 정책이라고 생각했던 게 동태적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이상 최적이 아닌 그런 정책을 비꼬는 게 바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 말이야 재량적인 그때 정책 쓰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말 그대로 준칙을 지켜가지고 원칙적으로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어떤 임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설명. 이게 뭐예요?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돼서요. 이걸 보고 투자가 증가하고 해야 되는데 자, 더 이상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그냥 기업들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기업들에게 바로 돈을 제공하는 거야.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정책입니다. 너무나 경제 침체가 발생했을 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바로 본드라든가 다양한 이거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거야. 자산을 직접 정부가 매입을 해서요. 자, 매입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앙은행이 매입하면 돈이 증가하는 거지. 돈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기업들이 돈이 많아지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투자도 하고 이제 뭐 살아날 수 있는 기미를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건부터 볼게요. 디플레이션을 사전에 방치하거나 그리고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한 디플레이션이 뭐예요? 경기 침체.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탈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양적 완화다. 이 퀀터테이티브 이징이잖아. 허리띠를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돈을 팍 풀어내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요. 국채를 비롯한 각종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을 하는 거야. 약간 오픈마켓하고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본드를 매입해가지고. 근데 꼭 본드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간의 어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매입을 하는 겁니다. 매입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통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통화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맞아요. 이자율이 제로 바운드에 딱 위치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이자율이 떨어질 데가 없어. 아니, 명목 이자율이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데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불가능이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자율을 낮출 수 없는 그러한 좀 특수한 상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유동성 함정이고요. 이런 유동성 함정을 탈피하는 하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양적 완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이 되면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외환시장에서 한번 잘 보세요. 원화와 달러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해요. 그 통화량이 많아져. 달러의 양이 줄어들어. 그럼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올라가죠. 희소하니까. 그리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어. 여러분 잘 보세요. 기대 인플레이션. 여러분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케이, 맞죠. 그런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도록 만들어야지 야, 경기가 살아나겠네. 우리 몸이 약간 열기가 있어야지 경제가 좀 좋아지겠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바로 돈을 푸는 거야. 양적 완화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피를 공급하는 겁니다. 내가 운동을 직접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막 몸에다가 안마 의자에다가 막 몸을 움직여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방법을 쓰는 우회적인 변칙 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낮추어가 아니라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올려서 착하게 빠지게 하는 겁니다.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4번의 포인트 맞추지 마시고요. 양적 완화라는 거 되게 시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5번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요, 양적 완화, 요거 내용을 잘 보시면은 여기 경기 침체 파트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가지고 보는 거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